이번 시간에는 15장 1절 벡터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은 15장 4절까지 15장 4절까지 공부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어요. 음, 첫 번째로 15장 1절에 벡터장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 벡터장의 선적분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벡터장의 개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벡터장이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벡터장이라는 것은 벡터 공간에 정의하는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다 다뤄봤죠. 수학적 사고에서는 일변수 함수, y는 fx, 즉 r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다변수 함수도 배웠었죠. Rn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 그렇죠? 그 중에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를 주로 다룬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공간곡선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것은 거꾸로 R에서 Rn으로 가는 그런 함수지요. 그런데 여기 벡터장이라는 것은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벡터장 하는 것은 함수를 대문자 F로 표현을 할 거고요. 대문자 F는 Rn의 부분집합에서 Rn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Rn 전체의 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Rn의 부분집합에서 Rn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Rn에서 Rn으로 가는 벡터장을 우리가 Rn의 벡터장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이 다루는 것은 n이 2인 경우나 3인 경우 그러니까 R2의 벡터장이거나 R3의 벡터장 이렇게 되는 이 두 종류를 많이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R2의 벡터장과 R3의 벡터장만 소개를 할게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 혹시 사용된다면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2의 벡터장부터 얘기를 할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R2의 벡터장은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지요. 다시 얘기하면 R2의 부분집합에서 R2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R2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D라는 집합을 R2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R2에 포함되는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R2에 포함되는 집합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2차원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좌표로는 X좌표, Y좌표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에 있는 각 점을 P라고 하면 P는 좌표 두 개로 X, Y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생각해도 되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좌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P라는 점을 역시 2차원 벡터로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이 점에 이 함수를 대문자 F라고 하면 F에 의한 함수값, 그것은 기호로 FP 이렇게 쓰면 되겠죠. P의 좌표가 X, Y니까 FP를 FX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에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그런 함수 F를 R2의 벡터장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벡터장이라고 부를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두 함수면은 다 벡터장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P를 옮겨 놓은 이 함수 값이 되는 이 벡터 FP, 우리는 지금까지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파트만 다뤘으니까
좌표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 공간곡선으로 옮겨갈 때에는 이제 시점이 어디다라는 것도 필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점도 같이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FP라는 이 벡터는 시점이 바로 이 P라는 점, X, Y라는 좌표를 갖는 P라는 점이에요. P를 시점으로 갖는 벡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면 P를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벡터 FP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벡터장의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즉 정의역에 있는 이 점 P는 같은 공간의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점으로. 그리고 그 상이 되는 P를 F가 옮겨 놓은 상, 이미지, 그 상이 되는 FP라는 벡터는 P를 시점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해서 정의역과 그 이미지, 치역이 되는 부분이 같이 그려진다. 정의역이 이 치역이 되는 이 벡터의 시점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공간의 벡터장이든 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테니까 이제 R3의 벡터장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R3의 벡터장하고 얘기하면 R3에서 R3로 가는 함수예요. 그것도 대문자 F라고 쓸 거고요. 그러니까 R3의 부분집합 D에서 R3의 어떤 부분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D가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D에 있는 각 점, 그 점을 P라고 하면 좌표 3개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는 X, Y, Z다. 이렇게 좌표 3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번에는 이 P라는 이 값을 3차원 벡터, 여기 3입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고요. 3차원 벡터 F, X, Y, Z 이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P의 상이니까 FP 이렇게 써도 되고 좌표를 가지고 F, X, Y, Z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 그런 함수 F를 R3의 벡터장이다라고 부르겠지만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아요. 이 P의 상이 되는 이 벡터 FP, 즉 FXYZ 이렇게 써도 되고요. FP는 역시 P를 시점으로 갖는 벡터가 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 R2의 벡터장은 R2에다가 그리시면 되고요. R3의 벡터장은 R3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릴 때 R3 안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이 정의역에 있는 거죠. 그것을 옮겨 놓은 상을 그 점을 시점으로 그려 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벡터장은 R2의 벡터장과 R3의 벡터장을 하나씩만 그려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R2상의 벡터장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fxy, 즉 xy를 p라고 하면 fp가 되겠죠. fxy, xy를 어디로 옮기냐? 그 옮겨놓은 상은 마이너스 yi 플러스 xj다. 표준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y,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y라는 이 벡터가 마이너스 y, x라는 벡터로 대응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y를 몇 개 그려서 상을 몇 개 그려서 f가 어떤 함수인가를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그려볼까요? 다 그릴 수 있겠지만 몇 개만 그리면 방식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xy와 옮겨놓은 상 마이너스 y, x 이게 어떤 관계인가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xy,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yx. 그렇죠?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은 수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수직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좌표를 그려서 보면 y, 마이너스 y, x는 x, y를 수직이니까 90도 회전시킨 건데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몇 개 선택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당연히 1,0이란 이 벡터는 R2에 있는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가 1이고 y가 0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옮겨간 상은 0,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1,0은 0,1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xy 평면에 이 두 벡터를 그려보면 1,0 하는 벡터는 여기 x축상에 여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이 벡터지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 그렇죠? 예, 이 벡터가 1,0이라는 벡터입니다. 0,1이라는 벡터는 여기 y축상에 이 값을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예, 이렇게 y축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화살표, 시점은 원점이고 이 화살표가 바로 0,1이죠. 그렇죠? 1,0이 0,1로 대응됐으니까 1,0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야 0,1이 되지요. 예, 그래서 90도 회전시키는 건데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은 0,1로 보내집니다. 마찬가지로 0,1도 R2에 있는 거니까 이 함수가 옮겨 놓겠죠?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 0, y에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역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마이너스 1,0이 됐습니다. 예, 이것을 그려보면 돼요. 자, 그러면 R2의 벡터장은 R2에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실평면을 그립니다. X축, Y축. 그 다음 옮길 점을 점으로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1,0 하는 것은 여기다 점으로 찍으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하지 마시고 점만 찍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정의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옮긴 것은 금방 봤지요. 1,0을 0,1로 옮겼으니까 0,1 하는 벡터는 이렇게 y축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성분이 같으면, 예, 벡터 파트가 같으면 다 같은 벡터 파트다. 다 같은 벡터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죠. 벡터 파트만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시점만 옮겨주면 돼요. 근데 시점이 이 점이 돼야 돼요. 1,0. 그렇죠? 옮겨간 값은 0,1이라는 벡터다. 근데 시점은 여기다. 이 점을 시점으로 해서 0,1이라는 벡터를 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y축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길이가 1 되게 이만큼 길이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1,0은 정의역에 있는 점. 그 점을 옮긴 벡터는 그 점을 시점으로 갖는 벡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그 P라는 점을 시점으로 해서 그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F라는 값이 하나 그려진 겁니다. 예, 이것이 F10이고 0,1이라는 벡터다. 근데 시점은 여기 와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의역에 있는 점을 또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정의역에서 0,1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역에서 0,1을 선택했으니까 여기다가 0,1, 이게 바로 0,1이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점이죠. 예, 여기다 점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0,1은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라는 벡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여기 x축 음의 방향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 대응하는 실수가,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화살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하고 똑같은 걸 이 점에다가 평행이동하면 돼요. 예, 시점을 1로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가 1만큼 되는 이런 화살표가 x축 음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라는 벡터인데 그건 0,1을 옮긴 거다. f 0,1이 마이너스 1,0이다. 어렵지 않았죠? 자, 몇 개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정의역에서 선택해 볼까요?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어요. 이 점.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0 하는 것을 f에 의해서 옮기면, 예,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0을 대입할 거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0,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는 x좌표가 0,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y축 음의 방향에 여기 마이너스 1이란 이 수하고 대응되는 점이라고 하면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화살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화살표를 이 점에다가 옮기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고요. 그럼 이 화살표를 여기 이 점을 시점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y축 음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길이는 1이 되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예, 이번에는 0, 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하나 찾아볼게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어디로 옮기냐라는 것은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긴 플러스 1이 될 거고 x에 0 대입하면 여긴 0이 되겠죠. 그럼 1,0이죠. 그렇죠? 1,0 하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x축 양의 방향으로. 이것을 시점을 여기다 옮겨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벡터가 그려지겠죠. 이 길이가 1일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에서 4개의 점과 그 상 4개의 벡터, 그 점을 시점으로 하는 4개의 벡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4개만 그려봤어요. 어렵지 않죠? 예, 어떤 점을 찾더라도 마찬가지로 옮겨놓고 그 상을 그 점을 시점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을 찾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점을 시점으로 상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이걸 시점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90도 회전시켜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서 이 점을 시점으로 그렇게 벡터를 옮겨 놓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R3의 벡터장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R3 상의 벡터장이 식으로 fxyz는 zk라고 주어졌다. k라는 것은 표준 기저 벡터 중에 하나입니다. 0, 0,1. 그러니까 이것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0, 0, z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역시 fxyz를 그리고 싶은데 몇 개만 그려서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똑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보니까 f라는 이 벡터장은 xyz라는 이 점을 0, 0, z라는 이 벡터로 옮겨줘요. 그렇죠? 근데 이 벡터는 시점이 여기예요. 그렇죠? xyz를 시점으로 해서 거기서 0, 0, z.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yz가 이 함수의 함수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z 혼자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x하고 y는 달라지더라도 z가 같으면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시점만 그 주어진 점이 다른 점일 뿐이지 상이 되는 벡터 파트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파트는 여기 z좌표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z가 같은 값이다라는 것은 우리 z는 k, 같은 값으로 k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z는 k라는 것은 xy 평면하고 나란한 평면이죠. 그렇죠? 예, 여기 xy 평면이 있다면 xy 평면에서 k가 0보다 큰 수다 그러면 이 xy 평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 xy 평면 위쪽에 있는 평면이 될 거고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y 평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xy 평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런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옮겨놓은 상을 보면 벡터 파트는 다 같은 거다. 지점만 다른 거지 벡터 파트는 다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Z는 K라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한꺼번에 옮겨보겠습니다. K를 1로 선택해 볼까요? Z는 1이라는 평면이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자, 그렇다면 Z의 값이 1이 되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런 점들은 옮겨가는 것이 0, 0,1이 되겠죠. Z가 1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0, 0,1 하는 것은 K라는 벡터예요. 그렇죠? 같은 벡터 파트를 갖는 거예요. 시점만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모두 그 벡터, 옮겨놓은 벡터, 상을 보면 전부 0, 0,1이니까 벡터 파트가. 그렇다면 전부 평행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점이 있으면 여기서 0, 0,1이라는 벡터를 이 시점을 갖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 벡터 파트는 K다. 즉 0,0,1이다. 어렵지 않죠? 시점만 이 평면에 있는 이런 점들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전부 1이다. 그렇죠? 이 벡터의 길이는 다 1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K를 0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럼 Z는 0 하는 것은 XY 평면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Z가 0이니까 옮겨간 값은 0, 여기 0K가 되겠죠. 그렇죠? 0K가 되는데 이것은 K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0,0,0이라는 벡터입니다. 0벡터예요. 옮겨놓은 것이 벡터니까 이걸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0벡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0벡터라는 것은 길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벡터라는 것은 길이가 없으니까 점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0벡터예요. 이 점에서 시작하는 0벡터로 옮겨 놓았어요. 그냥 점만 찍으면 돼요. 역시 이 점도 이 점에서 시작하는 0벡터로 옮겨 놨어요. 점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점만 찍으면 됩니다. 전부 0벡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번만 더. Z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놔볼게요. K를 마이너스 1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Z는 마이너스 1 하는 평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Y 평면하고 평행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Z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Z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옮겨간 벡터라는 것은 0,0,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K라는 벡터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Z축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한 이런 벡터를 이 점들마다 이 점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해서 R2의 벡터장하고 R3의 벡터장 이렇게 두 개의 벡터장만 그려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얘기.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에 선적분 얘기. 선적분의 개념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분을 세 가지 종류의 적분을 다 배웠죠. 수학적 사고에서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을 배웠고 이번 학기 미적분학을 통해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된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일변수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 어떤 구간을 주고 그 정의역이 있어요. 일변수 함수의 이 적분하려는 정의역을 a부터 b까지다라고 하면 이 정의역서 적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의역에서 적분 계산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분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역을 나눠요. 그렇죠?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두 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이런 식으로 작은 구간마다 잘게 쪼개어진 이 작은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이 있지만 여기를 i번째 구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번호로 xi-1부터 xi까지 번호를 주면 됩니다. 거기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요. xi 스타라고 쓸게요. 표본점. 이렇게 표본점을 선택하면 여기 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을 나누고 잘게 쪼개진 이 정의역의 조각들, 정의역이 잘게 쪼개진 이 조각마다 표본점을 하나씩 선택하고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렇죠? 작은 영역들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야 돼요. 모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표본점에서 함수값,
계산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구간의 길이를 곱하죠. 여기 xi 스타가 속한 구간은 xi-1부터 xi까지. 이 구간의 길이는 xi에서 xi-1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델xi라고 썼죠? 예, 작은 구간의 길이. 그렇죠? 작은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고 그걸 n개를 다 더하고, 그렇죠? 여기 n개 조각으로 나눴다면 그 n개를 다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 적분 가능. 그리고 그 극한 계산한 값을 기호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고 이것을 이 구간에서 fx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적분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 함수의 정의역서 계산해요. 이 함수의 정의역 a부터 b까지 정의역을 나누고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다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중적분도 어려울 게 없어요. 중적분도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는 정의역이 역시 xy 평면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역이 여기 이렇게 xy 평면에 있을 때 이제 변수가 x하고 y 두 개니까 x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고, 그렇죠? y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눕니다. 예, 해서 x라는 것은 m개로 나누고 y라는 것은 n개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x는 m개, y는 n개 이렇게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로 나눈 것 중에서 i번째, y로 나눈 것 중에서 j번째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작은 요 영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표본점을 선택합니다. 그 표본점을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놓을 거예요. 표본점. 그렇다면 똑같아요. 이 정의역을,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여러 개로 나누고 그 작은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2차원 공간이 됐으니까 그 작은 영역에 1차원에서는 길이였죠. 2차원에서는 넓이. 그렇죠? 예. 작은 영역의 넓이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x마다 y마다. 그렇죠? 그리고 x는 m개 다 더하고 y는 n개를 다 더하고 그렇게 해서 m도 n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럴 때 그 극한이 존재하면 이중적분 가능. 그렇죠? 그리고 그 극한값을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이 영역 정의역을 r이라고 했다면 r 위에서 fxy da다 이렇게 쓰지요. 이때 da는 dx 곱하기 dy.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정적분도 이중적분도 영역을 나누고 적분 영역, 즉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적분 영역이에요. 그렇죠? 정의역이 바로 적분 영역. 그렇죠? 예. 그 정의역, 그 적분 영역을 나누고 그 나눈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 함수값과 그 작은 영역의 길이 또는 넓이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극한치하고. 어렵지 않죠? 삼중적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중적분은 삼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삼변수 함수 fxyz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정의역이 있을 거예요. 그 정의역을 입체가 되겠죠? b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서 삼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어떤 입체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정의역을 b라고 하면 이번엔 변수가 x, y, z니까 x도 나누고 y도 나누고 z도 나눠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면 여기 이렇게 작은 육면체들, 여긴 지금 큰 육면체로 그렸습니다. 우리 직육면체 영역에서 삼중적분부터 배우고 일반 영역으로 바꿔갔으니까 여기 작은 영역들이 생겨요. 여기서는 육면체 그림처럼. 그렇죠? 이 작은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요. 그 표본점을 여기 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이렇게 주고 역시 똑같아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차원 입체가 되니까 그 작은 영역에 부피를 곱해요. 이번에는. 그리고 그걸 다 더하고 x마다 y마다 z마다 다 더하고
그리고 x가 여기 L개로, y가 M개로, 그리고 z가 N개로 나누어졌다면 L과 M과 N을 모두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요. 그렇죠?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3변수 함수는 삼중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삼중적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 존재하는 이 극한을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xyz dv라고 쓰고, dv는 dx, dy, dz.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바꿔서 이중적분은 극좌표로 바꾸는 걸 연습했고요. 삼중적분은 우리가 원주좌표, 원기둥좌표 또는 구면좌표 이런 것들로 바꿔서 적분도 연습을 해봤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1변수 함수의 정적분이나 2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이나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이나 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1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 그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선분이면 여러분들이 이 선분을 나누고, 그리고 이 선분 조각들마다 표본점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선분의 길이 1차원이니까 선분의 길이를 곱하고 다 더하고 극한. 그렇죠? 여기 정의역이 2차원이다 그러면 이 2차원 영역을 나누고, 그렇죠? 나눈 작은 영역마다 표본점 선택해서 표본점에서 함수값과 작은 영역의 2차원이니까 넓이를 곱하고 다 더하고 극한. 그렇죠? 3변수 함수 같으면 이 정의역이 3차원 공간이니까 이 3차원 입체를 나누고, 그러면 그 3차원 입체 작은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이번엔 3차원이니까 작은 그 입체의 부피를 곱하고 다 더하고 극한. 그렇죠?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 정의역을 나누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표본점 선택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곱해지는 게 다 똑같고, 그렇죠? 뭐만 달라졌어요? 그 정의역이 1차원이면 표본점이 속한 그 작은 영역의 길이가 곱해지는 거고, 2차원이면 넓이가 곱해지는 거고, 3차원이면 부피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는 게 적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함수가 어디에 정의된 함수냐라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의역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적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선적분은 우선은 평면에서의 선적분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평면에서의 선적분 하는 것을 소개를 할게요. 평면에서의 선적분이라는 것은 XY 평면에 여기 변수는 꼭 XY라고 쓰지 않아도 돼요. 뒤에서 이제 응용이 되면 U, V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X와 Y를 가지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XY 평면에 어떤 곡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할까요? 이 곡선을 C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이 C라는 곡선은 2차원 평면에 있는 곡선이니까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점들은 2차원 벡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정의역입니다. 이번에는. 자, 그럴 때 2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은 2차원 벡터 x, y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옮겨갈 거니까 그 함수는 x, y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여기 주어진 이 c를 정의역으로 갖는 이 함수는 이변수 함수예요. 이해됐죠? 이변수 함수니까 f, x,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종속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냥 z라고 써도 돼요. 어렵지 않죠? 어쨌든 이변수 함수다. 그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바로 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2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도형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아주 축소해서 그 도형은 역시 2차원 그 도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특별하게 1차원 곡선으로만 제한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차원 곡선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F라는 것은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의 일종인데 R2의 그 부분 집합이 그냥 이 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F라는 것은 C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 평면 곡선 C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아요. 이 함수의 적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정의역을 나눠야 되죠. 그렇다면 정의역이 곡선이니까 이 곡선을 이렇게 몇 개의 곡선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분이라는 것은 이 곡선 조각에서 표본점이 하나 선택돼야 돼요. 그렇죠? 표본점. 자, 그렇다면 이 표본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표본점은 좌표 두 개를 가지고 표현될 테니까 xi 스타 yi 스타라고 쓸 거예요. 2차원 공간에서 x와 y가 임의로 움직인다 그러면 x는 i로 y는 j로 이렇게 다른 변수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곡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차원 공간에 있는 이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공간곡선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곡선을 R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R은 당연히 R에서 R2로 가는 함수죠. 그렇죠? 해서 이 R에 있는 T라는 수를 R2에 있는 R of T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근데 이건 2차원 평면이니까 당연히 좌표 두 개를 가지고 xt, yt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조각을 잘랐다면 그때 t라는 것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식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라는 곡선은 우리가 RT라는 공간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해서 XTI 플러스 YTJ 좌표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XT, Y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T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다. 예, 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C라는 곡선은 식을 항상 이렇게 공간 곡선의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공간 곡선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12장에서 연습을 다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표본점이라는 것은 xi 그리고 xi 스타 그리고 yi 스타. 왜냐하면 이 곡선 자체가 변수 t 하나가 결정하는 거죠. t가 x도 결정하고 y도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 한 개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좌표는 두 개로 주어졌지만 xt와 yt를 모두 t가 결정하니까 결국은 변수 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으로 여긴 같은 변수를 썼어요. 둘 다 i라고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 표본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야 돼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은 f, xi 스타, yi 스타. 그렇죠? 그리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우리 1변수 함수의 정적분, 2변수 함수의 이중적분,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니까 이 표본점이 속해 있는 이 영역, 여기 곡선 조각이 있죠. 그렇죠? 이 곡선 조각에 아까 선분일 때는 선분의 길이 이렇게 그 2차원 도형일 때는 그 2차원 도형의 넓이 그리고 3차원 입체일 때는 3차원 그 입체의 부피. 그렇죠? 1차원이면 길이, 2차원이면 넓이, 3차원이면 부피를 곱했어요. 이 곡선은 1차원이죠. 그렇죠? 곡선은 1차원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를 갖다 곱할 거예요. 아까 선분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의 그 차이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 곡선의 길이를 곱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12장에서 배웠죠? 이 공간 곡선의 길이를 표현하는 길이 함수가 s죠. 그걸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증분이라는 뜻으로 델 s, i 번째라는 뜻으로 i 해서 델 si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곡선 조각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델 si, 곡선 조각의 길이, 예, 이렇게 갖다 곱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표본점이 속해 있는 작은 영역의 부피를 곱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부피라는 개념이 1차원일 때는 1차원 입체의 부피는 길이, 2차원 입체의 부피라는 것은 넓이, 3차원 이상의 입체에 대해서 부피는 부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피 개념인데 1차원이니까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해서 이 곡선 조각의 길이, 이걸 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n개 조각을 똑같이 계산해서 다 더하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어렵지 않죠?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이변수 함수 fxy를 이 곡선 C에서 선적분할 수 있다라고 불러요. 선적분, 라인 인티그럴, 선적분. 어렵지 않죠? 선적분할 수 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적분할 수 없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선적분 할 수 있다면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존재하는 이 극한의 값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인티그럴 C 위에서 여기 적분 영역이 들어가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적분 영역이에요.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과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에서 익히 알고 있던 거죠. 예, 적분 영역이 들어간 겁니다. 인티그럴 C 위에서 fxy ds 예,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인티그럴 C 위에서 fxy ds 됐죠? 예, 그리고 이 값을 곡선 C 위에서 f라는 이 함수에 s는 호의 길이였죠?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선적분을 뒤에 가서 세 가지를 더 배울 겁니다. 이것까지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 뒤에서 배울 것은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 예, 그리고 벡터장의 선적분.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 그래서 ds.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적분, 예, 그 2차원 평면에 놓인 그 곡선, 예, 그 곡선 위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적분, 어렵지 않죠? 예, 선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계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곡선 C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분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중적분, 삼중적분에서 연습했듯이 그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정의역이 어떻게 생겼나 그 적분 영역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었죠? 똑같아요. 역시 적분 영역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고 적분 영역이 되는 거죠. 예, 선적분의 적분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의 식을 구하는 것은 12장에서 연습했어요. 그렇죠? 해서 이 곡선의 식을 구하셔야 돼요. RT는 XT, YT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우리 12장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때 이 공간곡선에 대해서 R'T, 예, R'T 하는 것은 접선 벡터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접선 벡터 역할을 해요. 그 접선 벡터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접선 벡터의 크기, R'T의 크기, 이 값이 dt분의 ds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R'T라는 것은 RT가 xt, yt니까 당연히 R'T는 X'Ti 플러스 Y'Tj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좌표로 쓰면 X'T, Y'T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벡터,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렇죠? X 프라임 제곱하고 Y 프라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루트 씌운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ds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값에다가 dt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s라는 것은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곱하기 d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 계산법이 나옵니다. 인티그럴 C 위에서 fxy ds. 당연히 x 대신에 이 곡선의 식 xt를 대입하고 y 대신에 이 곡선의 식에 y좌표 yt를 대입하면 전부 t로 바뀌어요. 해서 fxt, yt. 그렇죠? 그렇다면 ds라는 것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dt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이게 ds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t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t의 범위에서 이 적분을 계산해주면 똑같은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온 거죠. 그렇죠? 뒤에 가서 예,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공간 곡선을 정의역으로 갖는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역시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C 위에서 f ds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f는 2변수 함수일 수도 있고 3변수 함수도 있고 예, f가 2변수 함수다라는 것은 C가 평면 곡선인 거고 f가 3변수 함수가 될 때는 C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계산법은 간단하네요. 그렇죠? 결국은 곡선의 식, 즉 그 주어진 함수의 정의 여기죠. 그러니까 적분 영역이 되는 것이죠. 적분 영역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곡선으로 이렇게 RT라고 표현하면 T가 움직인 범위에서 그냥 1변수 함수의 정적분하듯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움직인 범위에서 X 대신에 XT, Y 대신에 YT 이 RT라는 것을 여기 대입한 거죠. 즉 이 값은 FRT 곡선의 식을 F라는 함수에 대입한 거다. 어렵지 않죠? 곡선의 식을 F라는 함수에 대입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R'의 크기 곱해주고 DT. 어려운 거 없죠? 예. F에다가 RT를 대입하고 R'의 크기를 곱하고 그걸 적분한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즉, 이 값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RT 대입한 거 그렇죠? 곱하기 R'T의 크기 dt. 그렇죠? 예, 이것은 접선 벡터의 크기. 그렇죠? 예, 이렇게 접선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적분한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하나를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곡선 C가 단위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것의 상반부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인티그럴 C 위에서 2 플러스 x제곱 y ds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변수 함수가 있죠. 이게 fxy가 되죠. 그렇죠? 예, 곡선 C라는 것은 이 원의 상반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반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쪽 원이죠. 그렇죠? 이것을 곡선 C라고 했을 때 이걸 RT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12장에서 연습한 대로 가장 간단한 매개변수 배울 때 연습을 했죠. 가장 간단한 형태를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여기 있는 이 RT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제곱제곱도에서 1 되는 두 개의 함수, 예,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RT를 코사인 T, 사인 T, 코사인 T I 플러스 사인 T J 좌표로 쓰면 코사인 T, 사인 T 예,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T, 사인 T를 가지고 상반원을 표시했으니까 여기 시작하는 점, 방향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것은 방향이 바뀌어도 값이 변하진 않습니다. 뒤에 가면 방향이 바뀌었을 때 값이 부호가 바뀌는 그런 선적분도 있어요. 벡터장의 선적분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방향을 바꾸면 식도 바꿔야 되겠죠. 범위도 바꿔주고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줄게요. 그렇다면 여길 시점, 여길 종점으로 선택할 거예요. 시점은 1,0, 종점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t가 0이 되면 이 값은 코사인 0, 사인 0. 코사인 0 1이고 사인 0 0이니까 1,0이죠. 그렇죠? 해서 t가 0일 때 이렇게 된다.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가 파이까지 가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사인 파이는 0이지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0까지 가게 되죠. t가 파이까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코사인 t, 사인 t라고 주면 그때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여야 상반원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상반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 식을 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기본식을 여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반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만 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 안에 변수를 t라고 안 놓고 2t, 3t 이렇게 놔도 똑같아요. 코사인 3t, 사인 3t 제곱 더하면 1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예, 곡선이 같은 곡선인데 식이 다르게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값이 적분의 값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적분의 정의가 잘못된 정의겠죠. 그렇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수업이 끝나면 여기 제시해주는 RT의 식을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하세요. T를 ET로 한번 바꿔볼까요? RT를 코사인 ET, 사인 ET. 자, 이렇게 주더라도 x, y 제곱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ET 플러스 사인 제곱 ET. 역시 1이지요. ET 똑같은 변수가 사용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은 원인데, 그렇죠? 상방부만 표현할 건데 ET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T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T가 0이면 똑같습니다. 코사인 0, 사인 0 해서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1,0에서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예, 해서 t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t로 표현됐으니까 여기 t로 표현됐을 때 이 t의 값이 파이까지 갔어요. 이쪽 종쪽까지 가려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t가 2분의 파이까지만 가도 돼요. 그렇죠? 예, 계산해 보시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 곱하면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렇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1,0으로 끝나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RT를 코사인 ET, 사인 ET 그리고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두고 이 똑같은 걸 계산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같은 값이 나오고요. 자, 그럼 우리는 기본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이 원의 상반부를 곡선의 식을 rt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주고 t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만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가볼까요? 지금 r'이 필요하지요. 미분해야 돼요. r'은 우리 배운 대로 성분대로 미분하면 됩니다.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어렵지 않죠? 해서 r't는 마이너스 사인 t i 플러스 코사인 t j. 됐죠?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r't의 크기니까 좌표를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그렇죠? 해서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그럼 루트 씌워도 1이에요. 그렇죠? 해서 r't의 크기는 1이 됐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산법을 배웠으니까 기억한 대로 인티그럴 C 위에서 fxy ds는 어떻게 하냐? 주어진 이 함수에 이 곡선의 식을 대입한다. 그렇죠? x 대신에 이 곡선의 x좌표 xt를 대입합니다. y라고 된 그 값 대신에 이 곡선의 y좌표 yt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x에는 코사인 t, y에는 사인 t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x에는 코사인 t를 대입하시고 y에는 사인 t를 대입하시고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곡선을 바꿨을 때는 x에다 코사인 et, y에다가 사인 et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연습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ds라는 것은 r'의 크기 곱하기 dt인데 r'의 크기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dt, 그냥 dt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입한 값만 남았죠? 그리고 이 곡선의 t가 움직인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 바꾸면 적분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렵지 않죠? 예, 연습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텐데 x에다가 코사인 t, y에다가 사인 t 대입하면 2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사인 t. 그렇죠? 해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2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사인 t. 다 됐죠? 자, 그럼 변수 t니까 t로 적분합니다. 2를 적분하면 2t. 그리고 여긴 코사인 t의 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값을 알파라고 표현하면 알파의 제곱하는 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미분해서 우리가 부호 무시하고 얻을 수 있는 값이 여기 있어요. 사인 t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알파의 제곱을 적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의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알파의 3승이라는 모양으로 갖춰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미분해서 이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3분의 코사인 3승 t가 필요하죠. 그럼 이걸 미분해서
코사인 제곱 t 사인 t가 나오게 이 앞에 있는 계수를 조절하면 되죠. 그럼 3분의 코사인 3승 t를 미분해 봅니다. 이걸 미분하면 3분의 1 상수니까 그냥 있고 코사인 3승 하는 것은 3 코사인 제곱 끝나면 안 되죠. 코사인 t를 제곱한 거니까 코사인 t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렇죠? 3 약분되고 남는 것 정리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그런데 미분해서 코사인 제곱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원시함수.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면 2t 마이너스 3분의 코사인 3승 t다. 다 됐죠? 그렇다면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합니다. 파이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파이 대입하면 여기 2파이. 그렇죠? 여기다가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의 3승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코사인 파이의 3승. 근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3승하면 마이너스 1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죠. 해서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해서 2파이 플러스 3분의 1이 됐고요. 앞에 거.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 0 대입한 거 뺄 텐데 0 대입하면 앞에 2t는 0이죠. 하지만 여긴 남아있죠. 코사인 0의 3승 하는 건 남아있어요.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렇죠? 그럼 1의 3승은 1이에요. 그렇죠? 그럼 0 대입한 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0 대입한 건 뺄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그렇죠? 해서 전체는 2파이에다가 3분의 1 두 번 더했으니까 3분의 2가 더해졌죠. 어렵지 않죠? 해서 답이 2파이 플러스 3분의 2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선적분을 하나 계산해보고 이렇게 연습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이 곡선을 여기 주어진 대로 이렇게 코사인 2t, 사인 2t,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바꿔놓고 똑같은 계산을 해보세요. 그때 이걸 가지고 R' 계산하고 R'의 크기 계산하고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이거 대입한 것하고 R' 크기 곱하고 dt. 그렇죠? 적분하면 되고요.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꼭 연습해 보셔야 그래야 이게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